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3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자 2022년 3분의 1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9월달 되면 추석 이야기 나오고 10월달 되면은 3분기 어닝 시즌 이야기 나오고 11월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12월이 되면은 이제 산타랠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몇 번 부르면은 올해가 다 끝나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9월 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 달,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월 달에 송년회니 막년회니 하면서 술자리도 많아질 것이고 굳이 술자리가 없더라도 크리스마스 앞두고 연말이 되면 하면은 12월 달이 후려덩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 빡세게 다음 해 경제 이슈를 뽑아내야 되는데 경제 이슈를 전망하기 전에 과거 데이터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때 내가 놓친 게 있지 않나, 혹시 뭔가 변화된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한 어떤 복습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경제 이슈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거시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중국의 8월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49.4라는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7월달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 이하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은 미국처럼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의 유일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레딧 스위스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미국 증시가 당분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아주 기분 나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전망하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4가지 정도의 이유로 뉴욕 증시가 당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을 거라고 했는데 그 4가지 이유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경제 성장 둔화, 두 번째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된다라는 점,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네 번째가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의 부정적인 증시 전망과 함께 8월 30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끝날 무렵, 그리고 저녁 시간대쯤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는 플러스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막상 장이 열린 다음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전히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더라. 그래서 8월 26일 금요일, 그리고 8월 29일 월요일, 8월 30일 화요일, 지금 3일째 연속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96%, S&P 500이 1.10%, 그리고 나스닥이 1.12% 하락했고요. 잭슨홀 미팅 후유증이라고 얘기했으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몸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9월달 FOMC 회의가 D-Day 20일 남았습니다. 예전에 D-Day 50일 남았을 때와 D-Day 40일 남았을 때와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자, 이날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2%로 언제 되돌릴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연준의 정책을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다.
금리를 아래쪽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아니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이날 발언을 보면 시장에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증시가 상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이 헛된 꿈을 가지고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는 그런 멘트들을 이날 해준 겁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6월달 S&P 코로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하는 6월달 전미 주택가격지수 5월달에는 19.9% 상승했는데 6월달에는 18.0%로 5월달 대비 상승폭은 좀 둔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집값도 겁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의 경기 침체는 주식시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으로 옵니다. 주식이라는 녀석은 부동산보다 가볍죠. 표현이 좀 웃기지만 뭐 좀 다른 표현으로 주식은 부동산보다 현금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현금화가 빠른 만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더라. 한대더라. 이러한 이야기만 나와도 증시는 하락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거의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먼저 반영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을 다운시키고 이제 그 다운된 레벨 안에서 진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거를 논하면서 횡보장을 유지하는 동안 실질적인 진짜 충격은 이제 부동산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동안의 유동성의 힘으로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했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그러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주택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택가격은 꺾이고 있으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7월달에 95.3이 나왔는데 8월달에 103.2로 상승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그때 그 주식시장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여러분 증시가 정말 이게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증시 반등을 보고 소비자 심리, 투자 심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7월 달보다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7월 달 채용 공고 6월 달에는 1,104만 건이었는데 100만 건 가까이 증가해서 1,12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정말 참 애매한 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은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완전히 기정사실화 해줄 거고 그렇다 또 고용이 둔화되면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 다른 지표들 지금 웬만한 지표들 기준선을 깨고 하회하는 경제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또 부진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것이고 참 이번 주 한 주 동안 발표되는 고용 지표 잘 나오기를 바라기도 애매하고 못 나오기를 바라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6월 달과 7월 달은 아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증가 예상치를 25만 명이라고 겁나게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이번 8월 달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지금 35만 명으로 좀 높여놨습니다. 예, 이 35만 명에 이제 부합하면 적당히 괜찮다 뭐 이렇게 포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용 지표는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8월 30일 화요일까지 3일 연속 하락했고 그 이유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도 그냥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일에는 74.5%였는데 70.5%로 전일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은 전일의 25.5%에서 29%로 살짝 상승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 시장에 널려 있는 그 바보들이 내놓는 그 똥멍청이 같은 전망 같은 거 다 개무시하시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팩트만 보면서 전망을 해야 됩니다. 자,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3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한 이유는 이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계속하겠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진짜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있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소폭이지만 전일 대비 상승했습니다. 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막상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인, 그러니까 50보다는 75bp가 훨씬 더 공격적이잖아요. 오히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후퇴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쓰리가 여러분 8월달 증시는 전강후약이요.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와 한판 뜰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전망 보고서를 제가 오늘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상승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2% 쉽게 못 잡힙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질지언정 지금 세계적인 그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곡물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거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히기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찌 보면 FED는 지구에서 기준금리를 잡아주는 곳이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인상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나라들도 인하합니다. 그런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준이 되는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증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국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능력 없다고 까는 분 보셨습니까? 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유일하게 저만 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쓰리는 예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능력 없다, 그릇이 정말 소주 뚜껑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자이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몸살,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이언트 금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증시가 겪는 고통, 경제가 겪는 아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조중동 같은 애들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의 전 세계 굵직굵직한 투자은행의 CEO 애들이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은 이거 경기 침체 올 텐데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그런 설레발의 증시가 하락하고 그런 증시 하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밀린 숙제를 지금 올해 여러분 언제 했습니까? 1월 달에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했습니다.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했고요. 6월 달에 75bp, 7월 달에 75bp입니다. 즉 2022년 1월 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한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못했죠. 오히려 작년 말부터 2021년 말부터 한 12월, 11월 그쯤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막 고공행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화되고 뭐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금 선제적 대응을 해서 작년 11월 달 혹은 12월 달부터 25bp씩 금리 인상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사실 연임한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 어떤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몸살의 근원은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미쓰리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까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요.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가 제롬 파월 무능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준이 오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가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제니 옐런 재무장관 이 세 명이서 미국 고용 좋아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용 좋아요 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75bp씩 3번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걱정들을 하니까 야 경기 침체 오더라도 감내해 그래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밀린 숙제를 못해서 지금 막판에 하느라고 시장에 주고 있는 그 충격에 대해서 내로남불하고 있잖아요. 어쩌겠어. 나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 할 건데. 뭐 그냥 니네가 적당히 견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오더라도 나 금리 인상할 거야 하는 이 발언 때문에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하니까 누가 먼저 걱정하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이 되죠. 왜? 증시가 하락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11월 달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주리장창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유동성은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어떠한 파워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 따위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저는 역사적으로 똑같은 되풀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요, 결국 경기 침체로 잡습니다.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온전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낮아빠지는 애들도 좀 생기고, 예. 제가 맨날 주식시장에서 뭐 물갈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물갈이가 주린이들이 시장에 와가지고 돈 겁나 많이 벌어가지고 안녕 나 돈 많이 벌었어 이제 주식 안 한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 언젠간 회복되겠지 올라가겠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물타기하고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넉다운 돼서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물갈이가 되는 거겠습니까? 결국 이 인간이 만든 이 자본주의 이 돈이라는 시스템의 이 피라미드 구조는요. 다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악재에 있어서 그 악재의 직격탄을 맞는
몇몇 그 그룹들이 이제 망가지면서 대충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어떤 똥꼬집을 부리고 있냐면 여기저기서 욕도 먹고 있죠. 야, 천하에 저기 모지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조망만한 나라에 있는 미스리라는 애가 자기 무능하다고 막 쪼다갔다고 맨날 흉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 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다른 얘기 안 듣고 어금니 꽉 깨물고 그래 보자 한번 나 무조건 인플레이션 내가 잡을 거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8.5%의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까지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해대면 8.5%에서요, 인플레이션 5% 되기 전에 아마 여기저기 몇몇 국가들 디폴트 되고 난리 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이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이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이 돈에 대한 캐퍼가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라는 그 수치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뭐 4% 정도도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9.1%대도 살았는데 뭐 그죠? 9.1%인 인플레이션에 살던 미국 국민들이 한 4% 정도 내려와 한 4% 5% 되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면 겁나 비싸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마 살만할걸요? 즉 그 얘기는 연준이 이제 2%라는 그 수치에 2자라는 수치에 그렇게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연준 2%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6%, 5%만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전에 몇몇 국가들이 나라잡아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기 침체라는 이슈라는 이 경기 침체가 이 글로벌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막 방만경영하다가 여기저기 막 돈 막 벌겠다고 막 여기저기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긴축재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느 쪽에서는 돈을 회수하게 될 것이고 돈이 회수되다 보니까 분명히 어느 쪽에서는 빵꾸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빵꾸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만들어주는 그 경제 상황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 줄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미쓰리가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와 한판 뜰 거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월 말에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는데 7월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8월 중순까지 경기 침체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근데 미쓰리가 계속 경기 침체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오늘 한번 금리에 대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몇 번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겁나게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돈을 풀어대죠. 그래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떤 시스템이 붕괴된 거기 때문에 즉 미국의 리먼 사태라는 그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거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굉장히 충격은 컸지만 그걸 또 돈으로 바로 메꾸다 보니까 미국은 2009년도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도 그 당시 미국이 막 금리 인하를 해대면서 뭐라고 했냐면 늦어도 2014년에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던 연준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중국이 고공행진 경제 성장을 기록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진짜 쪽팔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첫 번째, 미국은 연준은 2014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예상을 계획을 했으나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바람에 2010년도 금리 인상 계획은 틀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돈다방 미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뭔가 이렇게 위기가 도미노식으로 움직인다고 미국에서 발생된 리먼 사태가 2008년도에 발생됐는데 2년 뒤에 2010년도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발 금융위기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유럽발 금융위기가 이제 대서양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를 깨버립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5년 상반기였어요.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깨지니 많이 해서 막 위안화 같이 급락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은 2014년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으나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이긴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은요. 우리 미국 재건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7% 안 된다는 악재 중국의 증시가 막 추락하고 이랬을 때 연준이 그래? 그러면 한번 중국 보란 듯이 한번 금리 인상 한번 해볼까? 라고 한 넉 달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2015년 1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금리 인상하면 되잖아. 근데 미국은 그때요. 중국한테 쪽팔렸던 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중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국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2015년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 미국은 2016년도에 4번 금리 인상할 거다. 4번 금리 인상할 만큼 경제 자신 있다라고 깝쳤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보름 정도 뒤에 2016년 1월 달 새해 하루 지나고 새해 첫날 개장된 중국 증시가 개박살이 납니다. 막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걸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기로 한 미국의 계획은 그냥 개나발이 됐죠. 겨우 2016년 12월 달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게 제가 2015년부터 계속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25bp 금리 인상하고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4번의 금리 인상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하면 잘할 거려? 라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미국은 그때 중국을 좀 기죽이기 위해서도 그런 거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은 2015년 한 번 25bp였다면 2016년에 최소한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했어요. 결국 2016년 12월 달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미 3번의 금리 인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2017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요. 2018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은 가만있어봐 금리 인상을 2017년에 3번 하고 2018년도에 조심스럽게 4번을 했는데 증시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만들기 위해서 2019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의 적정금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도 4번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25bp씩 4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2019년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의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한 번에서 혹은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 풀린 돈이 제때제때 회수가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돈이 가만히 있습니까? 굴러서 여기저기서 몸뚱이를 키우고 이자와 어떤 여러 가지 금리를 막 몸에다 덕지덕지 붙이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한 번 인하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되면 이제 2020년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름 만에 거의 금리를 1% 이상 가까운 거의 제로 금리를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준의 어떤 시나리오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이게 시장에 풀린 돈이 제대로 다 회수가 안 됐구나. 그럼 걔네들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돈이라는 녀석은 시간이 흘러 갈수록 그 어떤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를 몸에 품게 되는데 그게 이자든 금리든 그랬을 때 지금 이 글로벌 유동성에 풀린 돈이 얼마나 엄청날까요? 그러니까 너무 덕지덕지 그 몸뚱이를 키우는 바람에 이제는 25bp 금리 인상은 이제 생각도 못 합니다. 75bp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미국이 다시 제로금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백신이 개발됐어요.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제 기억으로 지금 제가 작년에 9월 달인가 백신을 1차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백신을 1차 맞을 때 미국 국민들이 막 백신 맞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한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백신을 전 국민에게 놔준다는 얘기는 백신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얘기니까 작년 11월 달 정도 됐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 인상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쯤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 경제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이제 어떤 그 도시가 봉쇄되는 거 다 끝나고 하늘길도 열리고 그러면 다시 경제가 재기되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미쓰리가 이런 얘기했죠. 정신 나간 생각이다.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증권사들이 전망한 경제 분위기는 이제 경제가 재개된다라는 기대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올 연초에 이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거고 해외여행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거고 영업 풀릴 거고 이러면 경제가 겁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상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올 1월 달까지. 왜요? 금리 인상 얘기만 나오면 경제가 재개돼서 다시 경제가 좋아질 뻔한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증시가 하락하는 게 무서워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밀린 숙제를 못해가지고 마치 학생이 방학 동안에 숙제를 못하고 개학날 이제 닥쳐가지고 막 개판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와서 밀린 숙제를 막 하느라고 금리 인상을 75bp씩만 해대고 있고 그놈의 금리 인상 75bp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 감당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재수없는 인간입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의 내용은 다 전달을 했어요. 미쓰리가 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는지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제 쭉 한번 2008년부터 금융위기 때부터 이 유동성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야지만 내년도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뉴욕 증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8월 30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미쓰리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75bp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심리가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11월 달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 경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고 있는 남미 경제도 안 좋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뭐 차지하는 뭐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걔네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 한 곳이 터지면 이 심리가 도미노를 일으킬 거라는 심리가 작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뉴욕 증시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하여간 제일 큰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너무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제가 철들고 이 경제 증권 바닥에 들어와서 75bp씩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굳이 75bp 금리 인상을 보지 않아도 될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저 새끼 좀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경제 분위기가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8월 31일 우리나라 증시 보세요. 종목별로는 빨간색 많이 나옵니다. 제 관심 종목이 지금 한 40개, 50개 정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데요. 파란 종목이 한 4, 5개밖에 안 됩니다. 다 빨개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개별 장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뭐 3,000포인트 간다 이런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그냥 주식 모르는 주린이들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가지고 또 막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주린이들이 막 종목들 망쳐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주린이는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주식하면 안 되겠네라고 이제 떠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누가 남냐 하면 증시 이 바닥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만 이제 남아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종목을 망가뜨릴 주린이도 없고요. 어떤 경기 침체 때문에 지수에 상관없이 그냥 종목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식시장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 선수들의 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돌아섰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쎄할 거예요. 빨간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죠? 왜? 다시 하락하면 어떡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의 주린이들이 견디기 어려운 공포시장이고요. 그러나 예.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예, 잘 버텨주시고요. 잘 이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이거 잠깐 끊겼네요. 예,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